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했지만 하루 종일 좁은 박스 안에서 가두었을 뿐 의미 있는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고, 해외 시장 또한 갭 다운 출발한 지수를 나스닥 중심으로 끌어올리면서 이평선을 어떻게든 지켜내고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채권 변동성은 또 오르고 채권 가격은 또 빠지는 등 시장이 동상이몽은 여전한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했지만 야간 선물이 하락분을 고려하면 얼마 빠진 것도 아니고, 현물 시장 개장 초 외국인들이 의외로 현물 매도를 2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자 이거 오늘 현물 매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선물이 일시적으로 튀어 올라서 전일이 고가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진 않았지만 시가 갭 다운에 숏을 쌓았던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었죠. 그러나 9시 10분부터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현물 매도를 내놓기 시작했고, 규모만 평소보다 작았을 뿐 장 마감까지 선형적인 현물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꾸준히 내놓았는데, 다만 이 롤오버한 것이 우선이었던지 일중 순매도 금액은 3,500억에 불과했어요. 시장에서 챙겨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려 4,100억이 매도를 하였죠.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하다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매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 마지막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글로벌 증시도 계속해서 껌딱지 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증시가 좀 조용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주도주였던 삼성전자 매도가 4천억대 나왔다. 이것은 일단 긴장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선물 롤오버 동향인데요. 이번 12월물 선물이 미결제 약정 증가가 다른 해에 비해서 유별나게 적었던 것도 그렇지만 만기주 지금 이튿날밖에 안 됐는데 무슨 놈이 롤오버가 58,000계약이 되나 싶어요. 길게 볼 것 없이 그냥 빨리 포지션을 치워버리자라는 것이죠. 12월물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이제 13만 4천 계약 정도만 남았는데 보통 만기일 당일에 그쯤 남아요. 우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 휴장도 아닌데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빨리 치워졌다는 것은 12월물을 철저한 양매도 장세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죠. 옵션 시장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 590포인트를 유지한 채 하단 배리어를 이제 580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만기가 지금 아직 하루 더 남았는데도 상하단 레인지를 10포인트까지 눌러버린 것은 시장이 만기까지는 웬만해서는 빠질 일이 없겠다라는 자신감이 발로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점심때까지 시장을 지그시 누르면서 582포인트까지 누른데도 아랑곳 않고 풋옵션 미결 작정을 크게 늘리는 것을 보면 만기까지만큼은 큰 하락 같은 거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V-코스피 지수는 하루 종일 주가가 좁은 진폭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혀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차월물 옵션에서 이번 만기 이후 지수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쉬운 점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지수를 눌러둔 것이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지수를 당기면서 이번 주 주봉을 양봉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키가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의 지수의 흐름에도 좋죠. 근데 지금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장이 고가권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일에 580선을 장중에는 몰라도 장마감 무렵 깬다. 그러면 시장의 힘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번 만기 이후에 시장이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것은 이제 시황 마지막 분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 15분 정도만 강세를 보였을 뿐 이후 눌림이 나왔어요. 근데 워낙 좁은 진폭 내에서 지금 나흘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뉴스로는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변동성은 조금 올랐는데요. 이것도 변동성이 워낙 눌려있기 때문에 고개를 든 것이지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FOMC가 끝나고 미국이 금리 방향을 확인한 뒤에 ECB도 그 다음 주에 금리 결정할 텐데 선빵 매도 할 생각 없다. 혹여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듯이 매수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변동성도 함부로 안 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또 긴장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4.26% 상승한 75.38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65.69포인트를 기록하고 지금 이틀 만에 거의 한 13% 오른 거죠. 워낙 눌렸다가 올라온 것이기도 하지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동상이몽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아시아 세션에서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 채권 시장을 꾸준히 눌리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에는 채권이 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바닥 좀 쳤나? 라고 싶었지만 사실은 반등이 좀 시원찮았죠. 그리고 조일츠 발표 후 단기물 장기물 할 것 없이 다시 바로 쳐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전일 저가선마저 깨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국채만 눌렸을 뿐 유로존 국채는 생각보다 얼마 안 눌렸어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제 FOMC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식시장은 정신 못 차리고 25bp 금리 나가자, 내년에도 가자 라고 하고 있는데 채권시장은 뭔 소리, 인플레이션 무섭지 않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대로 김밥 옆구리가 한쪽이 터질 것 같은데 채권시장에 연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FOMC는 좀 지나봐야 들어올 것 같아요. 하여간 채권은 함부로 저가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눌리고 오지달러 그리고 멕시코 페소화가 강세를 보인 등 이머징 통화와 디벨롭먼트 마켓 통화가 다이버전스가 이어졌어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조일츠 발표 후 DM 통화들, 그러니까 유로화나 엔화가 나름 강하게 빠졌는데 이 투자자들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좀 가속화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내년에 엔화 강세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FOMC에서 미국이 25bp 금리 인하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BOJ가 금리 인상하게 될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죠. 그런데 BOJ가 내년에 금리 인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엔화가 순식간에 급등을 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마침 엔화는 지금 YTD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서 올해는 별게 없겠지만 내년에 위로 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박스를 위로 돌파할 것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당장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실버가 드디어 사고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려 4.55% 상승하면서 드디어 5천 트로이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 실버 거래하시는 분들 얼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버는 아주 살벌한 상품입니다. 저는 이거 골드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노셔널 밸류도 엄청 세죠. 계약당 약 한 40만 달러로 보면 되는데 증거우도 매우 세고요. 근데 이제 최종 결제가 이거 실물 인수도예요. 그래서 한 계약을 실물 인수도 받는다 그러면 실버 인곳 155kg짜리를 받게 됩니다. 여하튼 이 실버가 이 코맥스에서 61.16달러로 마감했는데 시장이 지금 가속 단계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골드는 더럽게 못 올랐죠. 아시아 세션에서 4,200달러를 깨기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유럽 세션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골드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만 FOMC 전까지는 의미 있는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좁은 진폭 내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골드 변동성 지수인 GVG 인덱스는 3.9% 상승해서 20.35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이틀간 다른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죽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올라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대로 기름은 변동성이 무려 6.7% 하락하면서 11월이 저가는 물론이고 10월이 저가권까지 밀려났는데요. 계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회담이 지금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뉴스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주말간 베네수엘라 공격이 있을 줄 알았던 투자자들이 월요일에 롱 포지션 정리하고 또 오늘도 정리하면서 58달러 초반까지 밀린 것이 기름 변동성 하락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름 시장은 올해 말까지도 이런 식으로 아주 징그러운 박스를 보이거나 롱 포지션들이 손절을 하면서 언더슈팅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초반만 해도 엔비디아 H200 칩을 트럼프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나름 상승이 나왔는데 오전 10시 30분 홍콩 세션 시작 이후에는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세션 오후에는 중국이 이미 자국산 칩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데다 공공부문은 아예 도입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나스닥 선물은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또 수출세의 25%를 내야 한다는 것도 이게 참 말이 그렇지 이익이 25%도 아니고 매출이 25%를 내라는 게 아무리 엔비디아가 초고마진으로 칩을 팔고 있다지만 좀 너무한 거죠. 결국 나스닥 선물은 본장 개장 무렵에는 아시아 세션에서의 지수 선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전일 종가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현물로는 약 보합 출발이지만 선물로는 마이너스 0.5% 갭다운이죠.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시가의 하락 시세가 다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 갭다운에는 나름 저가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어도 매도 압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일츠 발표를 기다릴 때까지 시장은 매우 지루한 박스를 그렸는데요.
그나마 브로드컴과 알파벳이 시장을 방어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 않았을 뿐 시장은 좀처럼 의미 있는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0시에 졸지 발표가 있었고 다행히 770만 건으로 나름 잘 나왔죠. 그래서 시장은 그때부터 안도랠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안도렐리라 해서 강한 상승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지루한 상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부터 다우지수는 다시 꺾이기 시작합니다. 다우지수의 하락은 JP모건 등 금융주의 하락 때문인데요. JP모건은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4.76%의 대형 하락이 나오면서 지난 2주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됩니다. AI 인프라 투자 등으로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저베타 종목이 4% 넘게 빠지는 것은 신경이 쓰이는 일이죠. 이후 나스닥이 오전장 마감 후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면서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금융주 하락으로 계속 눌리면서 비록 봉 사이즈는 작더라도 종가 저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시장이 하루 종일 징그러운 박스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오후장에 꾸준히 올랐어요. 오름폭 자체는 얼마 안 되지 않지만 FOMC를 앞두고 채권 변동성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주가지수 또한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번 FOMC 이벤트를 두고 채권 시장은 이미 눌림이 모두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반면 기자회견 때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은 큰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치고는 주가지수 변동성은 얼마 오른 게 아니죠. 즉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마켓메이커들은 올해는 더 이상의 큰 시세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루쯤 강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다시 올라서 588포인트, 즉 이번 주의 고가권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마켓메이커들이 590에서 580포인트 배리어를 계속 조이고 있어서 추가 상승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오전 장에 올라오는 대로 매도 관점을 갖고 대응하되 글로벌 증시와 마찬가지로 폭락은 없다라고 보고 단기 관점에서의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해서 또 하나 볼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인데 이번 선물옵션 동기만기에 결제시킬 인덱스 바스켓 내 SK하이닉스 비중이 어느 정도 채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태죠. 월요일에 SK하이닉스가 급등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추가로 담으면서 인덱스 비중을 맞출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인덱스 비중을 맞출 수 있어요. 화요일에 삼성전자 매도가 나면서 지수를 살짝 누르면서 비중을 맞추려 했죠. 수요일에도 만약에 삼성전자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580선에서 결제를 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길래 왜 월, 화에 미리 땡겨놨고는 어차피 양옵션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은 상황에서 옵션을 의미있게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580선을 향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옵션 만까지 4100선으로 누른다 하더라도 시장은 별다른 우려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종합주가지수 4100에서 또 지지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FOMC에 시장 충격이 있게 된다. 그러면 금요일날 갭다운 출발 후에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흐름,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도 시장이 눌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 폭은 얼마 되지 않거나 또 인위적인 눌림이 나오는 것, 이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즉 중요한 기술적인 지지선인 11선 이런 데서 멈출 거라는 것이죠. 어차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동상이몽이 한쪽은 좀 깨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눌림 가능성을 높게 보긴 있는데 지수가 사실상 지금 2주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죠. 그런데 S&P는 종가상으로 5일선을 깼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눌러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눌렀다가 목요일에 올리면서 글로벌 증시가 마지막 랠리를 한 형태로 마감한 것이 좋죠. 마침 이 목요일 장마감 후에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어요. 그래서 FOMC에 하루 좀 눌린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FOMC 때 지수가 눌리게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요일 아시아 세션까지도 시장은 좀 피곤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두고 롱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은 목요일 오후장에서나 롱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수요일 장마감 후에 발표되는 오라클에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CDS 스프레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관심이 많은데 오라클은 나스닥 100 종목이 아니에요. 나이즈 리스티드 종목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라클이 2013년도에 나스닥 100에서 빠지고 나이즈로 갔죠. 그리고 그 나스닥 100에
오라클 대신 테슬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오라클이 실적 발표는 투자 심리 자체에는 영향을 좀 준다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이나 또는 네이버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